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12.3 계엄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현재 심리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한번 좀 여쭤볼게요. 현재 심리 절차의 쟁점은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성의 문제, 그 다음에 신속성의 문제, 그 다음에 공정성의 문제, 그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당성의 문제는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심리정족수 7인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7인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23조 규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재판 내지는 심리가 정당하냐 또는 이 결정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죠. 근데 이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가처분 조치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6인으로도 심리는 가능하게 돼 있죠 지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진숙 그 피소추인의 그 헌법 소원, 권리 구제를 위한 헌법 소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경우에도 적용하는 걸로 헌법재판소가 합의해서 발표는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진숙 피소추인이 이 헌법 소원을 취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가처분 결정도 원인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심도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지금 드는 생각은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저희가 일반 법원에서 하는 가처분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은 가처분 대상이 법률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런 네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다른 법률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적용이 있습니다. 되는데 예, 근데 이제 헌법 소원이 그 취하가 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뭐 가처분의 효력도 상실하겠지만은 그 헌법재판소는 특이하게 그 심판의 이익에 관해서 소의 취하나 아니면 뭐 임명 기한 그 기한이 도과되더라도 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판단에 나아가는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그래서 이 문제에 사건은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치적 공세나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네. 거기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게 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상되는 게 윤석열 피소추인이 이 7인 심리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게 피소추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그래서 이거 헌법 소원을 또 제기할 가능성도 있죠. 네. 이거 7인으로 해달라. 7인이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가 있다. 왜? 이 3개 기관에서 이제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공정한 재판이 된다. 정당한 재판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6인밖에 없으니까 부정당하다, 부당하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스터디를 좀 해보셨나요? 연구한 바는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결국 쟁점은 가처분에서의 쟁점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임명권 관련해서 현재 재판관을 임명 가능하냐?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번 그 쟁점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게 과연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논쟁이 지금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거리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이 없어진 거니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게 안정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 권한 행사로 해야 된다고 보고, 사고로 직무정지가 됐을 경우, 지금 상태죠. 직무정지가 되면 언제 복귀할 수도 있으니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대 결정은 권한대행이 가능한 한 자제해야 된다.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이론에 대해서 또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 사실 헌법 자체 내에서는 권리와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설로서 그렇게 주장이 되는데 결국은 개별 사안에 대한 어떤 권한 대행의 범위 내냐 아니냐는 헌법적 해명이 차차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만 관련해서는 거리의 경우에는 60일 안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이라는 타임테이블이 나오는데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 맞지 않나 오케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 네. 해석이니까 후보자님의 판단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임명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방기하는 거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탄핵 사유인지까지는 모르겠고 그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뭐 거부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명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에 이르는 나는 뭐 그런 확신까지는 없는 건가요? 탄핵 사유는 뭐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1분만 좀 부탁합니다. 예. 이게 입법 미비라고 봅니다. 특히 그 재판관 임명 관련돼서 재판관이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임명 안 되는 공백 상태 여기에 대한 입법 미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판관이 공백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아직 임명 안 됐어요. 그럼 후임 임명할 때까지 계속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근데 우리 법에 한 번 연임하게 돼 12년 이상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임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법안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 취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그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를 좀 이어서 한두 가지만 좀 점검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헌재 심리 절차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쟁점이 이제 정당성에 대한 쟁점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서 확인한 것 같고요. 이제 신속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심리 절차에 큰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이 신속성 문제의 쟁점이 되는 건 51조에 나오는 탄핵 심판의 정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정지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지를 안 했고 얼마 전에 손준성 검사 탄핵과 소송 때는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참여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단 기준이 어떤지 아니 이 결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 예, 구체적으로는 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형사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좀 사실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의 결론을 봐서 사실 확정을 한 후에 그게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냐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절차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된 분이 안 계셔도 그래도 그 검찰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그 우리나라의 혼란 수습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
형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볼 테니까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같이 가는데 두 사안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실관계 다툼이 탄핵심판에서도 그대로 가장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때 네. 사실관계 판단은 아무래도 형사소송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보고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리를 정지시키는 게 합리적인데 서로 중복은 되더라도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는 하지만 이게 탄핵심판의 결정적인 요인, 유일한 요인이 아닐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요건이 보여지는데. 다르니까요.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형사소송에서 핵심 쟁점과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일치하고 이 사실관계 판단에 의해서 종국 결정의 여부가 당부가 결정될 경우에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 의견은 뭐 비슷하시죠? 네, 그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직접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예. 좀 어려운 것 자, 같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번 네, 사안과 네.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후보자님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이 지금 예고돼 있거나 뭐 가능하지 않냐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자님의 부군이 지금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데 그 법무법인이 지금 탄핵 소추인단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판사의 가족이 변호인이든지 소추인, 피소추인 어느 일방에 참여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법원에서의 기피 회피 사유에 이러한 조항들과 이 전례들이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편이 저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소속된 법인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결론을 낼 때에 회피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알려진 게 탄핵 말고 또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수도를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냈던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판결을 보고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반드시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가 변해서 국민의식이 바뀌어서 10년, 20년 후에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결정내 변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나라 꼭 만들어야 된다.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정도 있으면 바뀌겠군 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과 가족들이 다 거기 내려가서 합니다. 지금 내년부터 국회가 글로 이전을 시작을 해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국회는 부분 이전으로 계획돼 있지만 국회의장님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전부 이전이 맞다. 국회가 전부 이전하는 방향으로 중론을 모아가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국회가 상임위별로 지역을 쪼개져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죠. 공무원들을 10만 명을 서울로 다시 오라 그러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 1명, 301명이 세종으로 가든가 대한민국의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과제인데 일단 지난 20년 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단 실질적인 행정 기능을 세종에서 하고 있어요. 국민들도 그때만 해도 뭐 허허 벌판에다 뭘 하자 그러면 조금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세종에서 행정 기능을 하는 거, 행정 수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즉 관습에 해당되는 국민의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갈수록 커져요.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또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뭐 개헌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개헌 말고도 방법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 내 변경이 이 사회가 변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우리가 이제 상속 유류분 제도나 태아 성별 관련된 이 결정 내 변경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행정수도 관습법법 위헌 판결에 대해서 1분 더 드리세요. 위헌 판결에 대해서 이제 결정 내 변경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때가 됐다. 그럴 만한 사회적 변화도 있고 또 사회적 필요성, 국정 운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결정 내 변경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헌법을 흔히 살아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나 어떤 법 감정의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다면 죽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 내 변경들이 있고 그 수도권 집중화나 지방 소멸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은 그래서 그 한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헌재에서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 나면 지금 있는 세종시장 공무원 10만 명이 진짜 서울로 와야 됩니다. 이 90살이면 더 이상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려야 돼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 후보자님이 앞으로 이제 일하실 헌법재판소다.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